강태에게 결혼은 사업적 계약에 불과했다. 3년 전 할아버지의 유언과 그룹의 안정을 위해 그는 차수현이라는 여자와 서류상으로 부부가 되었다. 그에게 아내라는 존재는 저택의 수많은 가구들처럼 그 자리에 있지만 인식하지는 않는 배경과도 같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일과 성공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남긴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지난 3년간 아내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식사 한 번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조차 기억에서 희미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차수현이라는 이름뿐인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오늘 밤 천마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참석하는 것 역시 그에게는 귀찮은 의무일 뿐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잊혀진 아내와 마주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뒤흔드는 시작이 되리라는 것도 강태하는 무표정한 얼굴로 차창 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다. 천마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갈라. 언론과 재계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중요한 행사였지만 그에게는 그저 피곤하고 의미 없는 연극에 불과했다. 회장님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신규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3년 전 그는 차수현과 결혼했다. 사랑 없는 계약 결혼. 할아버지의 유언과 그녀의 집안이 가진 구시대적인 명망이 그룹의 보수적인 주주들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혼의 조건으로 단 한 가지를 내걸었다.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차수현은 그 조건을 충실하게 지켰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에서 존재감 없는 유령처럼 살았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 역시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에게 아내는 그저 서류상에 존재하는 의무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차가 천마그룹 소유의 호텔 연회장 앞에 멈춰 섰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다. 강태하는 익숙하게 차에서 내려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의 등장은 언제나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연회장 안은 대한민국의 권력과 불을 가진 모든 이들이 모인 듯 화려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들끓었지만 그는 항상 혼자였다. 공허했다. 답답함에 그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옥상 테라스로 향했다. 신선한 밤 공기를 쐬며 머리를 식힐 생각이었다. 옥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그곳에는 비밀의 화원처럼 환상적인 정원이 꾸며져 있었다. 삭막한 도시의 옥상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희귀한 야생화와 푸른 허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작은 가을이 졸졸 흐르며 맑은 소리를 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모든 식물들은 살아 숨쉬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공간 전체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깊은 평온함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하는 자신도 모르게 정원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의 차가운 심장이 이 공간이 뿜어내는 신비로운 온기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정원 한가운데에 머물렀다. 한 여자가 작은 나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행사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눈앞의 식물에게만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른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흙의 상태를 살피며 마치 아기를 다루던 부드러운 손길로 가지를 어루만졌다.
달빛과 정원의 조명이 그녀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강태하는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웃었다. 화려하게 치장한 연회장에 그 어떤 여자보다도 흙을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의 모습이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정원의 일부인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호기심에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다. 여자가 고개를 들고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순간 강태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멋대로 뛴 적 없던 그의 심장이 쿵 하고 거칠게 내려앉았다. 차수현, 자신의 서류상 아내, 자신이 지난 3년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해왔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는 충격에 빠졌다. 그가 기억하던 차수현은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아무런 색깔도 향기도 없는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흙이 묻은 손땀에 젖은 이마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충만한 행복감이 그녀의 온몸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미소를 머금은 입술은 그가 본 그 어떤 꽃보다도 생기 넘쳐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는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누구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시선에 조금 놀란 듯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지난 3년간 그들은 너무나도 완벽한 타인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희극이자 비극. 강태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아내에게 나는 당신 남편이오라고 말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이하게 느껴졌다. 그때 행사를 주관하던 호텔 지배인이 그를 발견하고 황급히 달려왔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찾았습니다. 지배인은 강태하를 알아보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곁에 있는 차수현을 보며 말했다. 아, 헬레나 작가님, 회장님께 이 정원에 대해 소개해 주시는 중이었군요. 헬레나 강태하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지배인이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이번 갈라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즘 건축계에서 가장 핫한 플로럴 디자이너 헬레나 작가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옥상 정원입니다. 작가님께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셔서 저희도 겨우겨우 섭외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태하는 지배인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차수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차수현, 헬레나, 자신의 아내, 그리고 천재 디자이너. 그녀는 그의 그늘 속에서 시들어가는 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모르는 사이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뿌리내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강인한 생명력이었다. 차수현은 회장님이라는 소리에 그제야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굳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흙 묻은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그가 알던 무채색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다시 강태하의 아내라는 껍질 속으로 숨어버렸다. 하지만 강태하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아내가 아닌 헬레나라는 이름의 눈부신 예술가가 보였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의 무관심과 후회, 그리고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의 안에서 거친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천마그룹 50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 강태하는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다.
손에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계약서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달빛 아래서 식물을 어루만지던 하얀 손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던 미소, 그리고 헬레나라는 낯선 이름, 그의 아내 차수현. 3년 동안 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여자. 그녀가 그의 심장을 이토록 세차게 흔들고 있었다. 그는 이 낯선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후회인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가? 김비서.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네, 회장님. 헬레나라는 이름의 플로럴 디자이너. 지금 당장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정보를 비서를 통해 보고받아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헛웃음이 나왔다. 그날 이후 강태하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집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 사는 아내라는 존재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하거나 집에서 업무를 보는 횟수를 늘렸다. 물론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그는 서재에 앉아 CCTV 모니터를 통해 그녀를 관찰했다. 그가 발견한 차수현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결코 무기력하거나 외로운 여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하고 텅 빈 저택 안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완벽한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유리 온실을 자신만의 작업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의 세계였다. 수백 종류의 희귀 식물들, 디자인 서적들, 그리고 그녀가 직접 만든 테라리움과 미니어처 정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집중해서 디자인 스케치를 그리거나 흙을 만지며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다. 그녀는 혼자 있을 때에도 표정이 풍부했다. 새로운 디자인에 만족하며 아이처럼 웃기도 했고, 식물의 성장이 더딜 때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식물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강태하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녀는 낡은 트럭을 직접 몰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작은 간판조차 없는 낡아 보이는 창고였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은 또 다른 신세계였다. 그곳은 그녀의 비밀 아지트이자 실제 작품들이 탄생하는 공방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인부들에게 스스럼 없이 지시를 내리고 직접 용접을 하거나 목재를 자르기도 했다.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과 전문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태하는 차 안에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가 알던 차수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본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강인한 독립심을 가진 헬레나라는 이름의 예술가였다. 그의 마음에 존경심이라는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의 세상에 또 다른 균열이 찾아왔다. 그의 휴대폰에 뜬 이름은 그의 과거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이민영.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었다.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를 버리고 떠났던 여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그녀가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태아씨 나야. 민영이. 수학이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 이번에 귀국 독주회를 열어. 당신을 위해 맨 앞자리 비워뒀어. 끝나고 저녁도 같이 하고. 우리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 나 이제 안 떠날 거야. 그녀의 말에는 그들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강태하는 설렘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여자, 자신의 아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의무감 반,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반으로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민영의 귀국 독주회는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여신처럼 빛났다. 연주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이민영은 화려했고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과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과의 친분을 자랑하기에 바빴다. 그리고는 그의 결혼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여자랑은 언제 정리할 거야? 어차피 사업 때문에 한 계약 결혼이잖아. 그냥 위자료나 두둑이 챙겨주고 내보내면 되지. 그 여자는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 순간 강태하의 머릿속에 차수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흙 묻은 손으로 식물을 어루만지던 모습 작업에 집중하던 진지한 눈빛, 조용하지만 강인했던 모습. 이민영의 화려함은 어쩐지 공허하고 피상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자신감은 오만함으로 보였다. 반면 한때 나약함이라고 생각했던 차수현의 침묵은 이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자의 강인함과 자존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두 여자를 비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저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기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김 비서가 헬레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 보고서는 두꺼웠다. 그 안에는 강태하가 전혀 몰랐던 아내의 3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헬레나 본명 차수현. 3년 전부터 활동 시작.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오직 작품으로만 평가받음. 첫 작품인 도심 속 오아시스 프로젝트로 건축계의 혜성처럼 등장. 이후 국내 유수의 기업과 VVIP들의 비밀 정원을 도맡아 디자인하며 미다스의 손이라 불림. 언론 인터뷰 일체 거절.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공간과 인간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평을 받음.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유산으로 시작했으며 지난 3년간 강태하의 돈은 단 1원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강태하는 보고서를 든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파파라치가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 차수현은 자신의 작은 공방 앞에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꾸밈 없고 순수한 미소였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아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감옥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신만의 정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름 모를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호기심을 넘어 존경심으로,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천마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냉기류가 감돌았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제주도 엘리시안 필드, 최고급 리조트 프로젝트가 암초에 부딪힌 탓이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은 완벽했지만 프로젝트의 핵심인 치유의 낙원이라는 컨셉을 구현할 조경 디자인이 문제였다. 이미 2명의 유명 디자이너가 교체되었고 프로젝트는 막대한 손실을 내며 표류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오픈 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컨셉을 살려낼 디자이너를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임원들의 얼굴에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때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프로젝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요즘 업계에서 가장 천재적인 인물로 불리는 디자이너입니다. 다만 필명으로만 활동하고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 접촉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박 전무가 다음 말을 잇는 순간 강태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헬레나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헬레나의 명성은
이미 전설과도 같았다. 하지만 임원 중 그 누구도 헬레나가 바로 회장님의 서류상 아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태하는 완벽하게 궁지에 몰렸다. 이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들의 관계를 밝힐 수도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사생활을, 특히 지난 3년간의 부끄러운 무관심을 전 직원 앞에 자백하는 꼴이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라는 존재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무슨 수를 써서든 그 헬레나라는 작가를 접촉해보시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천마그룹의 프로젝트 제안서가 헬레나의 이메일로 발송되었다. 자신의 작은 온실 작업실에서 차수현은 노트북 화면에 뜬 천마그룹이라는 글자를 보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회사였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접근인가?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지난 3년간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남자가 이제 와서 왜 수만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이 그의 시험이든 변덕이든 상관없었다. 앨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는 디자이너로서의 그녀의 경력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꿈의 무대였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프로페셔널 헬레나로서 이 제안을 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자료 검토 후 미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공식 미팅이 잡혔다. 장소는 차수현이 지정한 그녀의 외곽 공방이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가 아닌 자신의 영역으로 그를 불러들였다. 약속한 시간에 강태하가 김 비서와 함께 공방에 도착했다. 그는 그곳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낡은 창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은 살아있는 식물과 자연 소재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디자인 스튜디오로 변모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그의 아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 아니었다. 깔끔한 슬랙스와 셔츠 질끈 묶은 머리. 그녀의 모습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프로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오셨습니까, 강태하 회장님? 그녀가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녀는 그를 남편이 아닌 완벽한 클라이언트로 대하고 있었다. 헬레나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강태하 회장과 헬레나 작가로서 마주 앉았다. 미팅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제안서는 잘 보았습니다. 차수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엉망입니다. 컨셉은 거창하지만 그것을 구현할 철학도 디테일도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설계는 그저 비싼 나무와 꽃을 되는 대로 갖다 심은 것에 불과해요. 이런 식으로는 치유의 낙원이 아니라 돈만 많이 든 식물원이 될 뿐입니다. 그녀의 비판은 날카롭고 전곡을 찔렀다. 함께 배석한 박전무와 실무진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안절부절 못했다. 강태하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했다. 그는 언제나 지시하고 평가하는 입장이었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을 평가받는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특히 그 상대가 자신이 무시해왔던 아내라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미묘하게 긁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강렬한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옳았다. 그녀의 모든 지적은 정확했고 그녀의 눈빛은 프로젝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한 명의 여자로서가 아닌 한 명의 천재적인 프로페셔널로서 그녀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헬레나 작가님? 그가 자신도 모르게 진심으로 물었다. 차수현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밤새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는 새로운 컨셉과 디자인 철학, 그리고 그것을 구현할 구체적인 식물 선정과 공간 배치 계획을 막힘없이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녀의 설명은 모든 사람을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강태하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없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그녀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통감했다.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천마그룹은 헬레나에게 프로젝트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강태하는 이제 공식적으로 아내의 클라이언트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민영이 강태하가 헬레나라는 디자이너에게 푹 빠져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다. 그녀의 예민한 촉수가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그 정체불명의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며칠 뒤 차수현이 프로젝트 부지 답사를 위해 천마그룹 본사를 방문했을 때였다. 그녀가 로비에서 강태하 그리고 프로젝트 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민영이 예고 없이 나타났다. 그녀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양 당당하게 그들에게 걸어왔다. 그녀는 차수현을 보란 듯이 무시한 채 권지혁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태아 씨 마침 근처에 있다가 생각나서 들렀어.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그리고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차수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어머, 이분이 요즘 소문자자한 그 정원사인가 보네. 이름이. 헬레나였나. 그녀는 정원사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차수현의 직업을 의도적으로 비하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한쪽은 과거를 무기로 현재를 되찾으려는 여자. 한쪽은 실력으로 현재를 증명해야 하는 여자. 그리고 그 두 여자 사이에 선 한 남자. 차수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이민영의 도발은 명백했다. 강태하는 팔짱을 낀 이민영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의 얼굴에 불쾌감이 드러났다.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폭풍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민영의 경멸 어린 목소리가 투명한 비수처럼 날아와 차수현의 심장에 박혔다. 정원사. 그녀는 의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전문성을 깎아내리고 그녀를 한낱 기술자로 격화시키려 했다. 차수현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민영의 도발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네, 헬레나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공간의 생명과 철학을 불어넣는 디자이너이지 단순히 꽃이나 심는 정원사가 아닙니다. 이민영 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께서 예술의 한 분야에 대해 그렇게 얕은 견해를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군요. 그녀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방역에 이민영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강태하의 행동이었다. 그는 이민영이 팔짱을 낀 손을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취급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차수현의 앞을 막아서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명백한 보호의 제스처였다. 그는 이민영을 돌아보며 지하실의 냉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영아, 여긴 네가 연주하는 무대 위가 아니야. 그리고 이분은 우리 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시다. 파트너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하겠다면 다시는 내 회사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하지 마. 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그 말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미묘하고도 강력한 선언이었다. 이민영은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강태하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냉대할 줄은, 그리고 저 보잘것없는 여자 편을 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모욕감에 입술을 떨며 돌아섰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강태하는 그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천천히 차수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차수현은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보호에 감사하기보다는 당혹스러웠다. 이것은 또 어떤 변덕이란 말인가. 그녀는 이 남자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기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를 위해 얼굴을 마주했다. 현장 답사 설계 회의, 자재 선정.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로서 함께했다. 그리고 강태하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차수현이라는 여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채 거친 인부들에게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고 설계 도면에 단 1mm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제주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식생을 연구했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그 땅의 역사와 영혼을 디자인에 담아내려 애썼다. 그는 또한 그녀의 의외의 모습들을 발견했다. 어느 날은 현장에서 길 잃은 아기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온몸에 흙을 묻혀가며 고양이를 구조해 품에 안고 따뜻한 우유를 먹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가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또 다른 날은 회의 중에 그의 무심코 던진 의견을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그의 지시로 받아들일 때 그녀만이 유일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더 나은 대안을 제시했다. 그녀는 그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지난 3년간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보석을 곁에 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장님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의무나 계약이 아닌 차수현이라는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추악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질투, 그리고 소유욕. 그 감정을 촉발시킨 것은 그의 오랜 라이벌 하늘건설의 박진우 사장이었다. 박진우는 업계에서 유명한 야심가이자 뛰어난 안목을 가진 경영인이었다. 그는 최근 헬레나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강태하는 프로젝트 부지에서 차수현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박진우가 예고 없이 나타났다. 그는 강태에게는 가볍게 눈인사만 한 채 곧장 차수현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헬레나 작가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역시 작가님의 손길이 닿으니 이 황량했던 땅이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그의 찬사는 노골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존경과 흠모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하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에서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박진우가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보다 더 다정하고 전문적인 말들을 건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법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아내였다. 하지만 그는 지난 3년간 남편으로서의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불합리한 분노에 휩싸였다. 박진우는 한술 더 떠 본론을 꺼냈다. 사실 작가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저희 하늘건설이 추진하는 남해안 리조트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인을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천마그룹이 제시하는 조건보다 2배, 아니 3배를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모든 예술적 자유를 보장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강태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2년 전 이민영이 떠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훨씬 더 깊고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박 사장, 지금 내 파트너에게 무슨 제안을 하는 겁니까? 매너가 없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다.
내 파트너라는 말에 강한 소유격이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재미있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강 회장님이야말로 오해하시는군요. 저는 지금 천마그룹의 파트너가 아닌 헬레나라는 위대한 예술가, 개인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의 말에 강태하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차수현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를 느끼며 난처한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제안은 감사합니다, 박진우 사장님. 하지만 저는 지금 맡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강태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단순한 아내로서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예술가로서, 파트너로서. 그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었다. 한편 차수현 역시 혼란스럽게는 마찬가지였다. 함께 일하면서 그녀는 강태하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던 차가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그녀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었다. 때로는 그녀의 디자인 의도를 그녀 자신보다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해 주어 그녀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 일하는 그녀를 위해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책상 위에 놓아두고 가기도 했고, 현장에서 그녀가 위험에 처할 뻔했을 때 본능적으로 그녀를 감싸 안으며 보호하기도 했다. 그의 작은 변화들이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부정하려 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자였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변덕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박진우 앞에서 자신을 내 파트너라고 칭하며 노골적인 소유욕을 드러내던 그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의 눈빛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던 걸까? Tạ Nhân Lên. Tôi sẽ tiếp tục câu chuyện với chương 5, nơi những âm mưu và xung đột bắt đầu leo thang đến đỉnh điểm. chương 5. 자신의 눈앞에서 강태하가 차수현을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본 이후 이민영은 패배감과 질투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연히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자리를 이름도 없는 정원사 따위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여자였다. 강태하도 마찬가지여야 했다. 그녀는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저 헬레나라는 여자의 신비주의에 잠시 현혹된 것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헬레나의 가면을 벗기고 그녀의 진짜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하늘건설의 박진우 사장 역시 헬레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던가. 그녀는 박진우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서울의 한적한 배서 2명의 패배자가 만났다. 한 명은 사랑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목표물을 놓쳤다. 그들은 서로의 욕망을 간파하고 위험한 동맹을 맺었다. 강태하가 그 여자에게 보통 빠진 게 아니더군요. 박진우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넘어오질 않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이민영이 쏘아붙이듯 물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이에요. 태아 씨의 눈에 띄어서 그의 후광을 업고 성공한 거겠죠. 그녀는 애써 헬레나의 실력을 폄하했다. 아닙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진짜입니다. 내가 본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이죠. 그래서 더더욱 갖고 싶은 겁니다. 그녀를 꺾을 수 없다면 그녀의 날개를 부러뜨려서라도 내 옆에 두어야죠.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날개를 부러뜨린다. 좋은 생각이네요. 이민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의 가장 큰 날개는
바로 신비주의와 실력이라는 평판이죠. 만약 그녀의 성공이 실력이 아니라 부정한 관계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떨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추악한 음모를 읽었다. 그들은 헬레나의 진짜 정체, 즉 그녀가 강태하에 숨겨진 아내라는 사실을 알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계략에 더 좋은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유부남인 대기업 총수와 비밀스러운 여성 디자이너의 부적절한 만남. 이보다 더 자극적이고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없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박진호는 언론계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이민영은 사교계를 통해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한 연예 정보지에 단독 보도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포착 천마그룹 강태하 회장 천재 디자이너 헬레나와 심야 밀회. 충격. 기사에는 강태하와 차수현이 제주도 프로젝트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 회의하는 모습, 그리고 늦은 밤 함께 있는 모습들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실려 있었다. 기사는 두 사람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깊은 내연 관계라는 것을 암시했다. 특히 강태하가 이민영과 파혼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과 헬레나가 철저히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의혹을 증폭시켰다. 기사는 삽시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했다. 대중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유부남이 될 뻔했던 남자가 이번엔 신비주의 디자이너랑 바람이 났군. 헬레나라는 여자 실력으로 뜬 게 아니라 몸 로비로 뜬 거 아니야. 결국 재벌들의 더러운 스캔들일 뿐 악성 댓글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헬레나라는 이름에 덧씌워졌던 천재성과 신비주의는 한순간에 불륜녀라는 주홍글씨로 바뀌어버렸다. 3년간 그녀가 오직 실력으로 쌓아 올린 모든 명예가 단 하루 만에 진흙탕에 처박혔다. 차수현은 자신의 공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숨이 막혔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이 자신을 향해 겨눠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이 이렇게 왜곡되고 난도질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의 비난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강태하의 아내가 맞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몰랐다. 세상의 눈에 그녀는 정말로 유부남일 뻔했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덕에 프로젝트를 따낸 파렴치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신과 강태하의 계약, 결혼 사실을 밝혀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더 큰 스캔들을 낳을 뿐이었다. 천마그룹 역시 비상이 걸렸다.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들은 당장 헬레나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모든 시선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강태하에게 쏠렸다. 그는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분노했다. 자신을 향한 비난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차수현이 이런 더러운 스캔들에 휘말려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이 분노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 같았다. 자신이 그녀를 3년간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그녀에게 제대로 된 남편이 되어주었더라면, 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회사를 위해 관례대로 그녀를 희생시키고 스캔들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가더라도 그녀를 지킬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흙 묻은 손으로 웃던 모습, 일에 집중하던 열정적인 모습, 아기 고양이를 안고 있던 따뜻한 모습.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사들을 향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다. 이 모든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헬레나 작가는 나의 내연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죠. 이사들이 술렁였다. 그녀는 나의 아내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태하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우리는 3년 전 양가에 합의해 결혼했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기로 한 약속 때문에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헬레나 작가는 그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예술가이자 나의 유일한 법적 배우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즉 그녀를 3년간 외면했던 사실까지도 숨기지 않고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그녀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의 과거 때문에 그녀가 부당한 오해와 비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는 홍보팀장을 향해 지시했다. 지금 즉시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해. 내가 직접 나선다. 그리고 이 추악한 루머를 퍼뜨린 언론사와 배후를 찾아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위로 그들이 다시는 펜을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것은 천마그룹의 총수로서가 아닌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세상과의 전쟁 선포였다. 그는 더 이상 의무감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공방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차수현은 TV 화면을 통해 생중계되는 그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자신을 아내라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예술가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간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강태하의 폭탄 선언과도 같은 기자회견은 박진우와 이민영의 계획을 완벽하게 수포로 돌려놓았다. 그들은 윤서연을 불륜녀로 매장시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그녀가 강태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공표해주고 강태하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도록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분노와 모욕감에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윤서연과 강태에게 복수해야만 했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이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민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강태하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음을, 그리고 자신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들러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녀는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요. 그 여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야 해요.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바로 그 작품을. 두 사람의 마지막 계략은 이제 이성이 아닌 순수한 악의에서 비롯되었다.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은 차수현이 지난 몇 달간 심혈을 기울여 제주도 현장에 조성한 모델 가든이었다. 박진우는 그것을 파기하기로 결심했다. 프레젠테이션 바로 전날 밤에 그녀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한편 기자회견 이후 강태하와 차수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3년의 벽이 허물어지고 어색하지만 진솔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부부가 아닌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지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강태하의 정보팀은 박진우 측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즉시 현장의 보안을 강화하고 모델 가든을 24시간 철통같이 지키려 했다. 그가 분명 정원을 노릴 거야. 마지막 발악을 하겠지. 하지만 차수현은 그의 계획을 만류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깊은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아니요. 막지 마세요.
그가 들어와서 마음껏 망가뜨리게 내버려둬요. 뭐라고 강태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얼마나 공들여 만든 곳인데. 그는 내 작품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나에게 가장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셈이 될 거예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완벽한 낙원의 이야기도 좋지만 파괴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부활과 치유의 이야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강태하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고 전율했다. 그녀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적의 공격을 자신의 예술로 승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대담함과 천재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두 사람은 박진우를 위한 함정을 팠다. 그들은 모델 가든 주변 곳곳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초고화질의 카메라들을 비밀리에 설치했다. 프레젠테 AT에 온 전날 밤. 예상대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밤을 틈타 검은 옷을 입은 괴한 몇 명이 현장에 잠입했다. 그들은 박진우가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다. 그들은 차수현의 아름다운 정원을 무참히 짓밟았다. 희귀한 꽃들을 뽑아 던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니어처 건축물들을 부쉈다. 토양에는 제초제를 쏟아부었고 작은 가을은 흙탕물로 뒤덮였다. 한 예술가의 혼이 담긴 공간은 순식간에 폭력의 상처만이 남은 폐허로 변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둠 속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프레젠테 AT에 온 당일, 발표회장은 천마그룹의 임원들과 핵심 투자자들, 그리고 스캔들 이후 더욱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언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우와 이민영도 투자자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참석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와 곧 펼쳐질 윤서연의 공개적인 망신에 대한 잔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차수현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완벽하게 완성된 지상 낙원의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저의 정원에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저에게 엘리시안 필드를 관통하는 더 깊은 철학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녀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었다. 처참하게 파괴되고 짓밟힌 폐허가 된 정원의 실시간 영상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박진우와 이민영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차수현은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와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치유란 상처 하나 없는 무균의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란 가장 깊은 상처로부터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어젯밤의 이 폭력은 저의 정원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이 품고 있는 강인한 치유의 힘을 증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파괴된 정원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서진 돌들을 이용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짓밟힌 꽃들 곁에 그보다 더 강인한 야생화를 심겠다고 했다. 상처의 흔적을 억지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마저 디자인의 일부로 끌어안아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더욱 깊이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악의 파괴 행위를 자신의 예술 철학을 완성하는 최고의 스토리텔링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좌중은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의 발표가 감동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강태하가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갑자기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젯밤의 고화질 CCTV 영상이었다. 복면을 쓴 괴한들이 그녀의 정원을 무참히 파괴하는 모든 과정이 소리까지 포함되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괴한 중 한 명의 복면이 벗겨지며 박진우의 충직한 부하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회의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박진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때 강태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박진우가 그동안 저질러온 불법적인 기업 스파이 행위와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우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단상 위에 차수현을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이민영은 공범으로 지목되어 수치심과 공포 속에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수현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적의 공격을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재료로 사용한 진정한 승자였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폭풍을 잠재우고 자신의 가치를 온 세상에 증명해냈다. 차수현의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박진우와 그의 공범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강태하가 공개한 추가 증거들은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하늘건설은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으며 뿌리부터 흔들렸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그와 동맹을 맺었던 이민영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스캔들로 인해 그녀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예정되었던 모든 공연과 음반 계약이 취소되었다. 한때 무대 위를 날아다니던 그녀의 날개는 자신의 질투심이 쏜 화살에 맞아 영원히 꺾여버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천마그룹의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는 이사회의 만장일치와 투자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재개되었다. 헬레나, 즉 차수현은 이제 단순히 재능 있는 디자이너가 아닌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철학을 증명해낸 위대한 예술가로 추앙받았다. 시간이 흘렀다. 세상의 소란이 잠잠해지고 계절이 한번 바뀔 무렵 강태하와 차수현 사이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로 만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3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서툴고 어색했다. 하지만 그들은 노력했다. 강태하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는 법을 배웠다. 그는 바쁜 일과를 쪼개 그녀의 공방을 찾았고 말없이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일에 대해 아는 척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지쳐 보일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그녀가 새로운 영감을 얻어 기뻐할 때 함께 미소 지어줄 뿐이었다. 차수현 역시 그를 향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내미는 서툰 진심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두 사람은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집에는 처음으로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제주도의 엘리시안 필드, 모델 가든이 완벽하게 복원된 날, 강태하는 차수현을 데리고 그곳을 찾았다. 정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깊어져 있었다. 파괴의 상처는 흉터가 아닌 더 강한 생명력을 품은 무늬가 되어 정원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이 함께 겪어낸 시련과 그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진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붉은 저녁 노을이 정원을 물들일 무렵 강태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과 처음 만났던 날이 기억나. 그는 결혼식 날이 아닌 어색한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지. 그냥 빨리 이 의무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젖어 있었다. 나는 지난 3년간 당신에게서 시간을 빼앗고 당신의 존재를 지워버렸어.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알아.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돌려줘야 할 당신의 자유야. 당신은 더 이상 나나 이 계약에 얽매일 필요 없어. 그는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또 다른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녀의 정원을 닮은 작은 잎사귀 모양의 소박하지만 우아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계약이 아니야. 질문이야.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나의 계약상 아내가 아닌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자 차수현 씨.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녀가 3년 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완전한 자유와 선택의 권리. 차수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가 건넨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보며 아주 천천히 그 서류를 반으로 찢었다. 이혼에 대한 내 대답은 아니오예요. 찢어진 서류가 바람에 흩날렸다. 그리고 그녀는 활짝 웃으며 그의 손에 들린 반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당신의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네예요. 강태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새로운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의 증표였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3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에게 닿은 길고 깊은 키스였다. 1년 후 제주 엘리시안 필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최고의 힐링 리조트로 자리 잡았다. 오픈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 리조트의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서 강태하와 차수현이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는 잎사귀 모양의 반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당신의 정원을 정말 좋아해. 강태하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의 정원이죠. 차수현이 그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고 버려졌던 정원에 다시 꽃이 피어나기까지 그들은 아주 긴 시간을 돌아와야만 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서로에게 서로가 기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태아그룹의 본사 건물은 서울의 심장부에서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의 대기업.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선망과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곳이었다. 오늘 이곳에서는 미래의 태아를 이끌어갈 인재를 뽑는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한창이었다. 강민주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주변의 다른 지원자들은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비슷한 부류라는 듯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거나 유명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에 반가워하며 긴장을 풀었다. 그들 사이에서 민준의 모습은 확연히 이질적이었다. 달아서 반질반질해진 구두 몇 번이나 세탁하여 색이 바랜 넥타이, 그리고 체형에 완벽하게 맞지 않는 낡은 정장. 그의 차림새는 누가 보아도 가난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게 했다. 강민준 씨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리자 민준은 짧은 심호흡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면접실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3명의 면접관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중앙에 앉은 중년 남자의 책상 위 명패에는 인사팀장 박진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입게는 처음부터 희미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민준의 행색을 보고 그의 모든 것을 판단해버렸다는 듯한 오만한 표정이었다. 앉으세요. 박 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주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다.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양옆에 앉은 면접관들이 먼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강민준 씨, 우리 태하그룹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태하그룹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 정신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하의 비전에 깊이 공감하며 저의 역량을 보태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대답을 듣는 젊은 면접관의 눈에 잠시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본인이 지원한 마케팅 직무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대학 시절 다양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실전 마케팅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게릴라 마케팅과 데이터 기반의 퍼포먼스 마케팅의 강점이 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전략을 수립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광고 효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이력서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가며 논리전견하게 설명했다. 그의 답변에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직접 부딪히고 깨지며 얻은 경험의 깊이가 묻어났다. 하지만 중앙에 앉은 박진석 팀장은 팔짱을 낀 채 시종일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우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말을 중간에 끊고 끼어들었다. 이력서가 아주 볼만하군.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꼼이 가득했다. 박 팀장은 민준의 이력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을 이었다. 어디 보자. 사는 곳은 달동네 근처고 부모님은. 직업난이 비어있네. 그리고 졸업한 대학은 뭐 들어본 적도 없는 지방대고. 그것은 면접이 아니었다. 인격에 대한 모독이었다. 양옆의 면접관들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팀장의 말을 막지는 못했다. 팀장님, 이런 스펙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태하그룹에 지원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인지 아니면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음인지 모르겠군.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감이 가득했다. 강민준 씨, 우리 태하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지원한 건가?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우린 귀족을 뽑는 거지 상놈을 뽑는 게 아니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회사 로비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 회사의 격이 떨어져. 이해했나?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요한 눈으로 박진석을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만이 존재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박진석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 내 말이 틀렸나 억울해 보네. 박진석은 민준의 이력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과시하듯이 이력서를 반으로 찢었다. 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면접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찢어진 이력서를 다시 한번 또다시 찢어 4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 종이 조각들을 경멸적인 몸짓으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이게 당신의 이력서가 있어야 할 곳이야. 그리고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기도 하지. 이제 볼일 끝났으니 나가봐. 우리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모욕은 극에 달했다. 다른 두 면접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꿈과 노력이 담긴 서류가 그의 인생의 일부가 눈앞에서 갈갈이 찢겨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민준이 분노를 터뜨리거나 최소한 절망적인 표정이라도 지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였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그는 묵묵히 몸을 돌려 면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고요함과 위엄마저 느껴졌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속으로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것이 당신들이 자랑하는 태하의 진짜 얼굴이군요.
복도를 걸어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에 도착하기까지 민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분노는 사치였다. 그는 오늘 이곳에 단순히 직장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이 거대한 제국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박진석이라는 인물은 그 병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일 뿐이었다. 거대한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과 함께 후텁지근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민주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답답해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수르륵. 마치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검고 육중한 세단 한 대가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최고급 세단의 대명사인 제네시스 G90. 그 중에서도 특별 주문 제작된 리무진 모델이었다. 완벽하게 광택이 난 검은색 차체는 주변의 풍경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인물의 모습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던 태아그룹 직원 몇몇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노인.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를 빛나게 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였다. 그는 바로 태아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 이병철 회장이었다. 이병철 회장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강민준을 향해 걸어왔다. 평소에는 그 누구에게도 좀처럼 미소를 보이지 않던 그의 엄격한 얼굴에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민준의 어깨에 쌓인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주는 신용을 하며 애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오래 기다렸느냐? 이 늙은이가 길 좀 막힌다고 늦었구나. 그 순간 주변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방금 전 남루한 행색 때문에 이력서가 찢기는 수모를 당하고 쫓겨난 청년. 그 청년을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라 불리는 이병철 회장이 직접 마중 나와 민준아라고 다정하게 부르고 있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태아 직원들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는 것도 잊은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엄청난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 청년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제네시스 G90 리무진의 두꺼운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음과 경악에 찬 시선들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은 최고급 가죽과 우드그레인이 어우러져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민준의 낡은 정장은 이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지만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방음 유리가 조용히 올라가자 이병철 회장은 손자를 향해 돌아앉았다. 방금 전에 다정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우려가 담긴 눈빛으로 민준의 얼굴을 살폈다. 괜찮으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네,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평온함에 이병철 회장은 오히려 속이 더 타는 듯했다. 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 오만불손한 놈이 내게 무슨 짓을 한 게야? 면접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민준은 마치 제3자의 일을 보고하듯 감정을 배제한 채 면접실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진석 팀장이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력서를 어떻게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는지. 그의 설명은 과장도 원망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사실의 나열이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닌 상황을 분석하는 분석가의 태도를 견지했다. 민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병철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태하그룹을 창업하고 수십 년간 온갖 풍파를 겪으며 강철처럼 단련된 그의 눈에 살얼음 같은 냉혹한 분노가 서렸다. 잘 관리된 그의 손이 불끈 주먹을 쥐자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감히 내 손자에게 그런 모욕을 주다니. 차 안이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사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제국, 자신의 자부심에
감히 흠집을 낸 자에 대한 제왕의 노여움이었다. 비서실에 연락해서 당장 그자의 목을 쳐버리겠다. 아니, 인사팀 전체를 갈아엎어야지.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진 게 틀림없어. 이병철 회장은 당장이라도 차 안에 인터폰을 누를 기세였다. 그에게 박진석 같은 중간 간부 한 명을 해고하는 것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조용히 손을 들어 할아버지를 제지했다. 할아버지 잠시만요. 무엇이냐, 이 상황에서도 참으라는 말이냐. 네가 어떤 아이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하찮은 놈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게. 박진석 한 명을 잘라내는 것은 썩은 가지 하나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병철 회장의 분노를 가라앉혔다. 가지를 쳐내도 나무의 뿌리가 썩었다면 머지않아 다른 가지가 또 썩어 들어갈 뿐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은 박진석이라는 한 개인의 인성이 아니라 태하그룹 내부에 만연한 더 깊은 병의 증상일 뿐입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능력보다는 배경을 실력보다는 아첨을 중시하는 문화. 회사를 자신의 왕국처럼 여기며 부하 직원들을 하인처럼 부리는 오만함.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확인한 태하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겁니다. 민준의 말에 이병철 회장은 거친 숨을 내쉬며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그의 얼굴에 깊은 피로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손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맨손으로 회사를 일구고 밤낮 없이 일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지만 어느새부턴가 그의 눈과 귀는 멀어지고 있었다. 임원들은 듣기 좋은 보고만 올렸고 현장의 진짜 목소리는 그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이 거대한 제국의 꼭대기에서 외로운 황제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 말이 맞다. 나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 어미의 유언을 따라 너를 세간의 눈을 피해 평범하게 키우면서 언젠가 네가 직접 이 제국의 속을 들여다봐 주길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민준에게 즉각적인 권력을 제안했다. 좋다. 그렇다면 내일 당장 너를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임명하마. 누구도 무시 못할 자리를 줄 테니 내 손으로 직접 칼을 휘둘러 그 썩은 뿌리들을 도려내거라. 그것은 누구라도 탐낼 만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의 핵심 요직에 올라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니라니 그럼 대체 어쩔 셈이냐? 제가 갑자기 회장님의 손자로 나타나 높은 자리에 앉는다면 사람들은 저를 두려워할 뿐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겁니다. 썩은 자들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기회를 엿볼 것이고 진실한 사람들은 저를 또 다른 낙하산으로 여기며 마음의 문을 닫을 겁니다. 위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은 쉽지만 누가 진짜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저는 옥상에서 회사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1층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며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제 발로 땅을 딛고 제 귀로 직접 듣고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를 태하 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입사시켜 주십시오.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네가 이 태하의 유일한 후계자인 네가 고작 신입사원이 되겠다고. 네, 그것도 오늘 저를 떨어뜨린 바로 그 부서 박진석 팀장의 밑으로 말입니다. 민준의 입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가장 어두운 곳은 등불 바로 밑이라고 했습니다. 적의 심장부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지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그곳에서 저는 가장 낮은 자의 눈으로 태하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는지, 누가 자신의 배만 채우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가려낼 겁니다. 그는 이것을 바둑에 비유했다. 지금 당장 왕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돌을 놓으며 집을 짓고 실리를 챙겨 종국에는 판 전체를 뒤엎어 버리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었다. 그는 부패한 자들을 색출하는 동시에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 같은 인재들을 찾아내 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이병철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유일한 피부티가 그런 험한 곳에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눈을 보는 순간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민준의 눈에는
단순히 복수심이나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리더의 비전과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의 회사를 바로 세우고 그가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의 정신 배경이 아닌 꿈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정신을 되찾고 싶어 하는 진심이 느껴졌다. 알겠다. 오랜 침묵 끝에 이병철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손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이 늙은이가 너의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지키고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그는 즉시 비서실의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강민준이라는 인물의 신상 정보를 약간 수정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경로를 통해 박진석의 팀에 결원 보충 형태로 채용되도록 만들라는 특명이었다. 모든 것은 극비리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었다. 차가 서울의 야경 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민주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 위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겹쳐졌다. 거대한 바둑판이 펼쳐졌다. 그리고 이제 막 첫 번째 돌이 놓였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단순한 평온함이 아니었다. 길고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는 전략가의 차갑고 계산적인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주일 후 강민주는 다시 태하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일주일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그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면접 지원자가 아닌 정식 사원증을 목에 건 태하그룹의 직원이었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수수했지만 날고해진 정장 대신 몸에 잘 맞는 깔끔한 비즈니스 캐주얼이었다. 지방 출신의 성실한 청년이라는 위장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선택이었다. 그의 사원증에는 강민호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지역인재 특별 전형을 통해 채용되었다는 가짜 배경 정보가 적혀 있었다. 마케팅 1팀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인사팀 직원의 안내를 받아 팀의 수장인 박진석 팀장 앞에 섰을 때 박 팀장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그를 맞았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될 신입사원 강민호 씨입니다. 그제야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민준의 얼굴을 잠시 훑어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에게 가난한 것들의 얼굴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다. 높으신 분들이 실적 채우기용으로 억지로 떠넘긴 인사라고 멋대로 단정해버린 것이다. 헤어 우리 팀이 무슨 고아원인 줄 아나. 별의별 놈들이 다 들어오는군. 그는 모든 직원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그리고는 민준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격이 복사기 옆에 남는 자리가 있으니 알아서 챙기고 오늘부터 내 커피는 네가 타와. 헤이즐넛 시럽 2번 반 펌핑 정확하게 맞춰. 알겠어. 그것은 신입사원에 대한 업무 지시가 아닌 하인에 대한 명령이었다. 민주는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강민준, 아니 강민호의 태하그룹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사무실 구석 복사기와 문서 3당이 옆에 있는 낡은 책상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첫 업무는 팀원들의 커피를 타고 산더미 같은 서류를 복사하며 온갖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떤 불평도 없이 묵묵하고 효율적으로 주어진 일들을 처리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다른 직원들에게 어수룩하지만 성실한 신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민주는 기계처럼 일하면서도 호랑이 굴의 생태계를 냉철하게 관찰했다. 사무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병들어 있는 부조리한 먹이사슬의 축소판이었다. 정점에는 포식자 박진석 팀장이 있었다. 그는 공포정치를 통해 팀을 지배했다. 사소한 실수에도 모든 직원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인격모독을 서슴지 않았고 팀원들의 공은 모조리 가로채 자신의 성과로 포장했다. 그 밑에는 아첨꾼 하이에나들이 있었다. 오대리와 박주임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실제 업무 능력은 형편없었지만 박 팀장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는 도같은 전문가들이었다.
박 팀장의 썰렁한 농담에 배를 잡고 웃고 고급 커피를 상납하며 동료들의 뒷이야기를 보고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업무였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묵묵히 일만 하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박 팀장과 하이에나들의 등살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회사의 진짜 업무를 처리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착취당할 뿐이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과 귀에 담았다.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부패한 생태계의 모든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특별한 한 사람이 들어왔다. 바로 마케팅 1팀 내의 A 유닛을 이끄는 한서연 과장이었다. 그녀는 이 탁한 물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색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서연은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일에만 몰두했고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였다. 그 때문에 종종 박진석 팀장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곤 했다. 민주는 그들의 충돌을 직접 목격했다. 팀 회의 시간 한서연은 밤새워 준비한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신제품 마케팅 전략을 발표했다. 누가 봐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획안이었다. 하지만 박진석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제안을 단칼에 짓밟았다. 한 과장 지금 장난해. 이런 고리타분한 전략으로 요즘 소비자들 마음을 어떻게 얻겠다는 거야. 쯧쯧 역시 여자는 감이 없어. 대신 그는 자신의 신복인 오대리가 급조한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이거 봐. 오대리 아이디어는 얼마나 신선하고 파격적이야. 역시 젊은 감각이 최고라니까 이걸로 진행해.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프로페셔널리즘을 잃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망가진 기획안을 수습하기 위해 홀로 자리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다. 민준 역시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남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 잠시 커피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책상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가 씨름하던 수백 개의 뒤죽박죽인 데이터들을 한눈에 보기 쉬운 깔끔한 도표와 그래프로 정리하여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았다. 마치 성실한 신입사원이 선배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호의인 것처럼. 자리에 돌아온 한서연은 자신의 모니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몇 시간은 좋게 걸릴 뻔했던 지루한 데이터 정리 작업이 완벽하게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의아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 저편에서 묵묵히 문서 세 당위에 서류를 갈고 있는 신입사원 강민호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호기심과 희미한 고마움의 빛이 스쳤다. 그것은 앞으로 이어질 그들의 동맹 관계를 예고하는 아주 작은 씨앗이었다. 민준에게 주어진 하찮은 잡무는 그의 계획에 완벽한 위장이 되어주었다. 서류 복사는 회사의 모든 기획안과 보고서,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합법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문서 세 당위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지 알려주는 단서가 되었다. 밤이 되어 허름한 오피스텔로 돌아온 민주는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할아버지가 특별히 마련해준 최고 사양의 보안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낮 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아첨꾼들이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고 식대로 허위 청구한 내역들, 박진석 팀장이 승인한 의심스러운 외주 용역 계약서들, 프로젝트 예산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는 정황들. 그의 화면에는 마케팅 1팀이라는 작은 왕국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부패의 지도가 서서히 그려지고 있었다. 어느덧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민주는 복잡하게 얽힌 연결망과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호랑이 굴 안에서 사냥감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며 숨을 죽이고 있는 사냥꾼이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 막 사냥의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강민준의 허름한 오피스텔 방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방 안에는 노트북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푸른빛만이 가득했다.
화면에는 마케팅 1팀의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 그리고 각종 비리 정황들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어수룩한 신입사원 강민호의 가면을 쓴 채 수집한 정보의 결과물이었다. 이제 첫 번째 화살을 쏠 시간이었다. 그는 거물을 노리지 않았다. 섣불리 박진석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뱀을 건드려 풀숲만 무성하게 만드는 격이 될 수 있었다. 그의 정체가 노출될 위험도 컸다. 필요한 것은 크고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균열이었다. 내부의 의심과 공포를 증폭시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정교한 한 수. 그의 시선이 한 인물에게 고정되었다. 박진석의 가장 충실한 하이에나 오데리. 그는 몇 년간 꾸준히 잊지도 않았던 팀 회식이나 야근 식대 명목으로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왔다. 박진석은 이를 묵인하고 결제해 주었고 오데리는 그렇게 빼돌린 돈을 자신의 용돈처럼 사용했다. 금액은 건당 수십만 원에 불과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수년간 쌓인 액수는 무시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증거가 명백하고 박진석과의 연결고리가 확실하며 파고들기 시작하면 더 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완벽한 첫 번째 목표물이었다. 민주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의 이메일을 보내는 어설픈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다. 그는 할아버지를 통해 얻은 최고 수준의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태아 그룹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다. 해킹이 아니었다. 이병철 회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에서 만들어준 회계팀의 휴면 상태인 말단 직원의 계정을 이용한 합법적인 접근이었다. 그는 이 계정을 통해 오데리가 최근에 올린 몇 건의 지출 결의서에 절차상 오류 가능성이라는 플래그를 달았다. 그리고 무작위 절차 감사 대상으로 슬쩍 밀어넣었다. 이것은 고발이나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그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지루하고 평범한 관료주의적 절차를 촉발시킨 것뿐이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낮에 잡모를 하는 척하며 복사해 두었던 허위 영수증 사본들을 챙겼다. 그리고 아무런 특징 없는 서류 봉투에 담아 내부 감사팀장의 개인 사무실 우편함 앞으로 발송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고 안에는 마케팅 1팀의 작은 관행입니다. 라는 한 문장이 타이핑된 메모만 들어있었다. 불씨는 던져졌다. 이제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다음날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출근 시간 직후 딱딱한 표정의 남자 2명이 마케팅 1팀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들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내부 감사팀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오대리님, 박진석 팀장님, 잠시 저희와 이야기 좀 나누셔야겠습니다. 커피를 타고 있던 민준의 시야에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들어왔다. 감사팀의 등장에 새하얗게 질려버린 오대리의 얼굴. 태연한 척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박진석의 모습. 감사팀 직원들은 오대리를 데리고 회의실로 사라졌다. 사무실은 곧 술렁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무슨 일이냐며 속삭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억눌려왔던 고소함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 순진한 신입사원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그는 옆자리 선배에게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배님,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서워요? 수희, 조용히 해. 강민호 씨는 그냥 자기 일이나 하고 있어.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어. 그는 자신의 위장막 뒤에서 공포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관찰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박진석이 회의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감사라는 행위 자체가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무엇보다 팀 내부의 누군가가 찌르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파고들 리가 없었다. 배신자에 대한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전원 회의실로 집합해 박진석의 고함에 모든 직원이 급하게 회의실로 모였다.
평소에 쿨한 상사 코스프레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요즘 팀 기강이 완전히 빠졌어. 다들 정신 놓고 일하니까 이런 사소한 회계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감사팀까지 불려오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의 분노는 문제의 본질이 아닌 팀원 전체를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으로 향했다. 잠시 후 넋이 나간 표정의 오대리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박진석은 그를 보호해주기는커녕 모든 직원들 앞에서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오대리 자네,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처리 못해서 팀 전체 얼굴에 먹칠을 해. 이게 다 자네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야. 그는 모든 책임을 오대리에게 떠넘겼다. 오대리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며 심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리고 팀원들을 향해 살벌한 경고를 날렸다. 앞으로 이런 사소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줄 알아. 즉시 해고야 알겠어. 충신에 대한 잔혹한 배신. 그 광경을 모든 팀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다. 박진석을 따르던 다른 아첨꾼들은 공포에 질렸고 한서연 과장을 비롯한 정직한 직원들은 그의 진짜 본성을 다시 한번 똑똑히 목격했다. 한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사무실 구석에서 조용히 커피 머신을 닦고 있는 신입사원 강민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당장의 위기는 그의 생각으로는 넘겼지만 그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서류를 직접 세단기에 갈아 넣었고 어딘가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따져 묻기도 했다. 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불안정해져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첫 번째 화살은 완벽하게 명중했다. 목표물을 즉사시키진 못했지만 거대한 짐승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짐승은 이제 피를 흘리며 극도의 의심과 공포 속에서 허둥대기 시작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적은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사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싸구려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미소가 그의 입가에 잠시 머물렀다 사라졌다. 내부 감사의 여파는 생각보다 깊었다. 박진석은 오대리를 희생양으로 삼아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의심과 불안의 씨앗은 사무실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의 앞에서 더욱 납작 엎드렸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였다. 누가 대체 어떤 놈이 감히 자신에게 칼을 겨눴는가.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팀 전체를 옥죄었고 그의 오만한 권위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더 난폭해지는 법이다. 박진석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누구도 무시 못할 거대한 성공. 그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과거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던 프로젝트를 하나 끄집어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엘리시안 텍 파트너십.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신생 IT 기업과 대규모 마케팅 독점 계약을 맺는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성공만 한다면 막대한 수익과 함께 태하그룹이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험 부담 역시 엄청났다. 엘리시안 테크는 재무구조가 불투명했고 해당 시장은 변동성이 극심했다. 박진석은 이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상부에 이 프로젝트를 위험이 아닌 혁신적인 도전으로 포장했다. 잠재 수익은 부풀리고 위험 요소는 축소하며 특유의 현란한 말솜씨로 경영진의 예비 승인을 받아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명운을 건 마지막 승부수였다. 이 중차대한 프로젝트의 실무 총괄 책임은 아이러니하게도 팀 내 최고의 실력자인 한서연 과장에게 맡겨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업무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기초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여러 개의 붉은 깃발을 발견했다. 엘리시안 테크가 제출한 사용자 데이터와 재무 예측 자료 곳곳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들이 드러난 것이다. 한서연은 자신의 분석을 담은 상세한 보고서를 들고 박진석을 찾아갔다. 그녀는 섣부른 진행 대신 보다 신중한 추가 실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하지만 박진석에게 그녀의 합리적인 조언은 자신의 위대한 계획에 회방을 놓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이 계약을 어떻게든 성사시켜야만 했다. 그는 한서연을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규정하고 그녀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방식은 교활하고 비열했다. 그는 한서연 과장이 엘리시안 테크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몰래 열어 핵심 데이터 수치 하나를 미세하게 수정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 협상 내용과 관련된 사소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처럼 꾸몄다. 모든 미티 작업이 끝난 후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한서연에게 돌렸다. 한 과장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중요한 국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도 못하고 보안 의식도 없이 정보를 유출시켜. 그는 조작된 이메일 기록을 증거로 내밀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맡길 수 없어. 오늘부로 한 과장은 이 프로젝트에서 손떼.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줄 알아. 한서연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지만 눈앞의 증거는 명백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박진석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위해 나서지 못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무능하고 부주의한 직원으로 낙인 찍힌 채 완전히 고립되었다. 구석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민준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박진석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재능 있고 정직한 직원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만 머물 수 없음을 직감했다. 잠재적인 동료를 구하고 회사를 거대한 위험에서 구해내기 위해 이제는 더 과감하게 움직여야 할 때였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오자마자 행동을 개시했다. 작은 화살을 날리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폭풍을 불러일으킬 차례였다. 첫 번째 정보전. 그는 김 비서에게 극비리에 연락을 취했다. 엘리시안 테크라는 회사와 그 대표에 대한 모든 것을 파낼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조사해달라는 긴급 요청이었다. 아침까지 결과가 필요했다. 두 번째 증거 확보. 김 비서의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자신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해 정보 유출의 진실을 파고들었다. 그는 서버 로그 기록을 역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박진석이 한서연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내용을 수정했던 정확한 시간과 IP 주소. 그는 박진석의 조작 행위가 담긴 서버 로그 전체를 빼낼 수 없는 증거로 저장했다. 세 번째 게시. 동이 틀 무렵 김 비서로부터 폭탄과도 같은 보고서가 도착했다. 엘리시안 테크는 거대한 투자 사기를 위해 급조된 유령 회사였다. 대표이사는 여러 국가에서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고 조직 폭력배와도 연루되어 있었다. 이 계약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하의 자금을 빨아먹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덫이었다. 탐욕과 조급함에 눈이 먼 박진석은 가장 기본적인 실사조차 게을리한 채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패가 민준의 손안에 들어왔다. 그는 당장 모든 것을 터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박진석이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가도록 만들고 싶었다. 민주는 고도로 암호화된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작성했다. 내용물은 단 한 줄의 정보뿐이었다. 엘리시안 테크 대표의 진짜 이름, 그리고 그가 과거 다른 나라에서 저질렀던 사기 행각에 대한 해외 뉴스 기사 링크. 그는 이 이메일을 단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 바로 다른 부서에 있는 박진석의 야심 많은 경쟁자. 평소 신중하고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민주는 그가 이 정보를 들고 곧바로 공론화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박진석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심에 지하 폭풍을 일으킬 것이었다. 민준의 손을 드러내지 않은 채 박진석을 완벽하게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모든 조치를 마친 민준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박진석의 이메일 조작 증거 파일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파일을 최종 판결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장했다. 박진석은 지금쯤 자신의 마지막 도박이 성공할 것이라 믿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앉아있는 카지노 테이블 자체가 자신을 상대로 조작되었으며 하우스가 이제 곧 모든 것을 거두어 가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이사회의 마지막 대결을 위한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태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 태하그룹의 최고 경영진이 모두 모여 있었다. 공기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의실 앞쪽 발표 좌석에 선 박진석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내부의 흠집내기는 그의 생각에 자신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으로 모두 잠재웠다. 이제 이사회 최종 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엘리시안 테크 프로젝트는 그의 것이 되고 그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공의 정점에 서게 될 터였다. 그는 인생 최고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회의실 한쪽 구석서기 자리에 앉아있는 한서연의 모습은 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징계 대기자 신분으로 이 굴욕적인 자리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고 고든 심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지금부터 태아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엘리시안 테크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석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그는 타고난 사기꾼처럼 현란하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갔다. 막대한 이익, 폭발적인 시장 성장 업계 리더로서의 위상. 그는 민준이 던진 익명의 정보 때문에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진 몇몇 이사들의 우려마저 교묘하게 반박하며 분위기를 자신의 편으로 이끌고 있었다. 발표가 절정에 달하고 그가 이사들의 투표를 요청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묵직한 회의실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이병철 회장이었다. 그의 등장에 모든 이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이러한 실무적인 이사회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예고 없는 등장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인물이었다. 신입사원 강민호. 그는 여전히 수수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수룩하고 주눅 들어있던 신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임원들은 경악했다. 회장님이 왜 저런 말단 사원과 함께 여기에 나타난 것인가? 박진석의 얼굴은 당혹감을 넘어 새하얀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 얼굴을 기억해냈다. 자신이 직접 이력서를 찢으며 모욕을 줬던 그 청년의 얼굴이었다. 네, 내가 왜 여기에? 박진석의 목소리가 모기처럼 기어들어갔다. 이병철 회장은 곧장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좌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두 앉으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태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안건이 두 가지 있어. 첫 번째는 박진석 팀장이 발제한 프로젝트 건이고 두 번째는 내 후계자를 소개하는 것이오. 후계자.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다.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옆에 선 민준을 향해 손짓했다. 내 유일한 손자 강민준 일세.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고요한 회의실에 메아리 쳤다. 그 순간 박진석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틀거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모욕을 주었던 면접 갑자기 나타난 비슷한 얼굴의 신입사원 때마침 시작된 내부 감사, 자신의 프로젝트를 집요하게 방해하던 보이지 않는 손.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췄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그 친절하고 어수룩한 신입사원이 이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다니.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박진석의 화려한 발표 자료가 사라지고 검은 바탕에 깔끔한 화면이 나타났다. 박진석 팀장님의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몇 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첫 번째 증거, 엘리시안 테크의 실체.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김 비서가 조사한 충격적인 보고서 내용이 떠올랐다. 유령 회사 사기꾼 대표, 그리고 태하그룹을 노린 거대한 사기 계획의 전말. 민준은 이 계약이 성사되었을 경우 태하그룹이 입게 될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두 번째 증거, 조작과 음해. 다음 슬라이드에는 서버 로그 기록이 재생되었다. 박진석이 한서연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이 시간대별로, 단계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한서연 과장님의 실수가 아니라 박진석 팀장님이 직접 저지른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민준의 선언에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솟아나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은 억울함이 풀리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세 번째 증거, 부패의 연대기. 마지막 슬라이드부터는 박진석의 오랜 부패 행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허위 경비 처리 내역 협력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정황, 그의 갑질과 폭언에 시달려온 직원들의 익명 증언들, 민준이 그렸던 부패의 지도가 모든 이사들 앞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코너에 몰려 모든 것이 폭로된 박진석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이내 이병철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울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병철 회장은 얼음 같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은 태하를 병들게 한 암적인 존재다. 용서는 법에게 가서 구하도록 해라. 회장의 싸늘한 선고와 함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과 법무팀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박진석과 그의 핵심 공범들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그들의 경력, 명성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판결이 내려진 순간이었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리에 선 민주는 회의실 반대편에 앉아있는 한서연과 시선을 마주쳤다. 그는 그녀에게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움직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사과와 인정, 그리고 존중이 담긴 신호였다. 가장 치열했던 폭풍이 지나갔다. 이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진짜 일이 시작될 차례였다. 충격적인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며칠간 태하그룹은 거대한 지진이라도 맞은 듯 흔들렸다. 박진석 팀장을 필두로 한 부패의 사슬이 뿌리째 뽑혀나갔다. 횡령,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임직원만 10여 명에 달했다. 회사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에 휩싸였다. 강민주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이후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와 김 비서를 비롯한 핵심 측근들과 함께 태스크포스 TF팀을 꾸려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의 업무 방식은 냉철하고 신속했다. 그것은 피해 숙청이 아니었다. 그는 감정적인 마녀 사냥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조사를 받았고 잘못된 업무 프로세스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무질서한 혼란이 아닌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병철 회장은 그룹 전체에 중대 발표를 했다. 전략혁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이었다. 전략혁신위원회는 회사의 낡은 문화와 불공정한 인사 시스템,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모두 개혁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사실상의 그룹 컨트롤 타워였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당연히 강민준이 임명되었다. 그것은 명예직이 아니었다. 태하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가장 무겁고 가장 강력한 책임의 자리였다.
며칠 후 그룹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민준 위원장의 취임 연설이 예정되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화려한 회장실이 아닌 이제 막 꾸려진 자신의 소박하고 현대적인 위원장실에서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가다듬고 있었다. 불과 몇 주 전 낡은 정장을 입고 굴욕적인 면접을 보러 왔던 그 건물의 심장부에서 이제 그는 회사의 미래를 이야기하려 하고 있었다. 연설은 전 세계 태하지사에 생중계되었다. 민주는 화려한 연단이 아닌 단출한 무대 위에 섰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과시적이지 않은 단정한 정장이었다. 의도된 선택이었다. 그의 연설은 미사여구 없이 진솔하고 명료했기에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다. 친하해하는 태하 가족 여러분, 전략혁신위원장 강민준입니다. 최근 우리 그룹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큰 홍역을 앓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고통이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혼란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사태를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외과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상속자로 내세우지 않았다. 동등한 태하인의 입장에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얼마 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태하그룹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태하의 문제점을 보고서가 아닌 제 온몸으로 직접 겪었습니다. 실력보다 배경이 노력보다 아첨이 중요시되는 문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억압받고 부패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직원들은 술렁이었다. 면접에서 이력서가 찢긴 채 쫓겨났던 후계자.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모든 직원이 공유하는 아픔과 교훈이 되었다. 이제 그 부끄러운 과거를 끊어내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새로운 태하는 투명함과 공정함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태에서는 오직 여러분의 실력과 열정만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학연지연 혈연은 물론 그 어떤 불공정한 특혜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진심을 담아 약속했다. 여러분의 배경이 아닌 여러분의 꿈에 투자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태하의 새로운 새벽을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화면을 지켜보던 직원들 사이에서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수는 이내 전사적인 함성과 열기로 번져나갔다. 의심은 희망으로, 냉소는 기대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연설이 끝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때 노크소리와 함께 한서연 과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모든 누명을 벗고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한 상태였다. 위원장님, 이제 그냥 강민준 씨라고 부르십시오. 한 과장님. 아니, 곧 그렇게 부를 수 없게 되겠군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서연은 그에게 정식으로 감사를 표했다. 민주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한 과장님이 얻어낸 결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실력과 원칙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 뿐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자리를 제안했다. 전략혁신위원회 직속으로 신설될 마케팅 전략본부의 본부장 자리였다. 과거 그녀가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충분한 권한과 예산이 보장되는 자리였다.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처럼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사 인사가 아닌 도전을 앞둔 프로의 자신감으로 대답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태하를 재건할 두 명의 유능한 파트너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 그가 처음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 건물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발 아래로 서울의 분주한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회사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다. 아직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그룹 전체에는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이 넘실거렸다. 할아버지의 유산과 자신의 미래. 민주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이야기는 승리로 끝났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그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하고 결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새벽은 밝아왔고 이제 그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온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가 기다리는 책상을 향해 그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